네, 이제 화면으로 다 나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제4주차 교재 5장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또 제6장 서양 최초의 백과사전인 플리미우스의 박물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이 졸업 후에 가장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이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성공한 CEO가 되고 싶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즈가 스티브 잡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창의력을 해서 이런 스마트폰을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이런 여러 어려움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명한다라는 것은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가 흰수를 꿈꾸며 라는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한 아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을 보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진 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력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와는 다른 경험이나 다른 지식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아마 스티브 잡스가 혹시 우리는 가보지 못한 어떤 우주의 한 부분에 가서 어떤 영감을 얻었거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책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나는 그런 창의력을 갖지 못하였는데 스티브 잡스만 그런 창의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우주의 어떤 한 공간에서, 또 사람들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있나요? 스티브 잡스가 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요? 시에서 하늘의 모래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 하나는 한 송이 들꽃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을, 그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상 보아왔던 들에 피어 있는 꽃들, 그 다음에 우리 바닥에 깔려져 있는 모래, 똑같은 것을 보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것을 돌파하는 해결점으로, 또 창의력을 읽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자신의 진로라든지 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어떤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막혀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좀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는 이런 모래 한 개를, 또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와 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창의력이 있어서 지금 한창 피어있는 꽃들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꽃들을 통하여서 그런 영감을, 창의력을, 또 문제의 해결점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수업이 끝나면 지금 한참 벚꽃이며 또 목련이며 또 여러 꽃들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창의력을, 또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투영해 보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안에서 해결점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해결점을, 또 새로운
창의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해야 할 5장과 6장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5장은 사물의 관성의 본성에 대하여라는 책 한 권을, 또 6장은 박물지라는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5장, 6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 제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박물지라는 책 제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두 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50페이지 6번째 줄에 보니까 1417년 이탈리아의 포즈 브라치 올리니는 독일의 한 수도원 서고에서 먼지 덮인 책 한 권을 발견하였는데, 이 책은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서 쓰여진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의 사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1400년에 발견되기 전인 1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지 않은 책이에요. 만약에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번역이 되어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익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책이 묵혀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은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 51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기원전 55년에 자신의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루크레티우스의 책은 내가 편지에 쓴 그대로이다. 번뜩이는 재능을 풍부하였고 매우 기교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케로라는 사람을 잘 알 테인데, 이 로마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자 정치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매우 재능이 있고 또 기교적이다라고 평가했다라고 하면 되게 잘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키케로가 기원전 1세기 이런 책을 추천한 것이 별로 공감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저자보다 하나 더 증거를 제시할게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지금 현재의, 과거의 사람이 아닌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근대 문학연구회의 회장인 스티븐 그린 블렛이라는 교수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이 책은 종교 시대인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의 태동을 일으키는 계기를 가져온 책이다 라고 이 책을 평가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은 과학의 어떤 지식을 암기하거나 또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알면 채팅창에 여러분의 답을 올려주면 여러분의 참여와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여를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크게 고대, 중세, 현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역사학자들은 또 우리 대학에서는 크게 역사를 4개로 나누어요. 고대, 중세, 네모, 현대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역사를 크게 4부분으로 우리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 52페이지 4번째 줄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로 원자설을 이야기한 사람이 데모클리토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체계성이라든지 이런 뒷받침은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화하고 학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또 새롭게 분해되어지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든지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물질들이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원전 1세기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의 여러 원자들이 서로 각기 다르게 결합하면서 나무도 되고 그다음에 쇠도 되고 그다음에 동도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런 추론이 대단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의미 없는 학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학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재 53페이지 13번째 줄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에게 생명의 탄생은 원자의 결합이고 죽음은 원자의 해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의 원자들은 해체되어서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또 다른 원자와 결합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그리스 고대의 원자설을 이야기한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자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자설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또 병으로 죽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회의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 루크레티우스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통나무가 있다고 쳐요. 이 통나무가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이 통나무는 죽는 게 아니라 뭐가 남죠? 재가 남죠. 이 재는 식물에 뿌려져서 이 식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해서 영원히 그 원소가 없어지지 않고 그 원소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몸의 요소들이 다시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여서 또 새로운 생명체를 형성하고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걸로 영원히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자설을 도입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54페이지 부분 9째 줄에 보면 또 에피쿠르스의 다른 기원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팽배했던 결정론, 즉 모든 것은 신이 먼저 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되었다. 그래서 신의 의지대로 인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인간의 피동적인 숙명적인 삶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피쿠르스 학파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사람들이 숙명론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의 뒷받침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루크레티우스의 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은 정신과 신체가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 물질 안에 실체가 있어서 이 물질 안에 우리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루크레티우스는 창조설이 아닌 유물론적 세계관,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변하면서 존재한다라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책이라고 우리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교재 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스토아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스토아파는 이 주랑 이런 이 기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회의하고 또 학문을 논하였던 것을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 보면 5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이성을 갖고 태어나 우주의 이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아파에서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그냥 침대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거나 이런 걸로 떠 먹여줘야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뭘 스스로 할 수 있거나 무엇을 창조하거나 또 무엇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스토아과에서는 그렇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난 그렇게 되어지면 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수아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그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발이 다 이렇게 못 쓰게 되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내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뭐 100억, 200억의 빚을 지었어요. 내가 일한 건 다 빚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뭘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이 스타벅스는 어떻게 하라고? 자살하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삶이라면 죽는 게 낫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우리 수학생은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자살해야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자살한다 아니면 그래도 살아야 된다. 두세 명 정도만 의견을 좀 한번 내봐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래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태권 학생은 그래도 살아야 된다. 또 다른 학생은 나머지 학생들은 예, 유견수 학생도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두 명만 더 진영 학생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아무것도 신체가 다 못 쓰게 되어지고 또 남의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도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태권 학생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잠깐 얘기 좀 해줄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겠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생명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지희 학생도 그런 환경 안에서 또 작은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이제 끌고 가는지 봅시다. 제가 어제 이제 3월 15일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끌어서 죽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13,799명이 자살하고 있고 전 세계 183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초중고등학생도 1년에 22,00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해요. 물론 성공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22,00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는 사람은 5.2%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살률이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충남, 강원, 제주, 부산, 대구, 대전에 사는 사람들의 또 자살률이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또 대전이나 충남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하고 나중에 좀 면담 좀 해. 이게 또,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허준이 이제 유명한 의사이듯이 인도에는 지바카라는 사람이 이제 대단히 유명한 의사인데 이 지바카는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치유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난 의사이기 전에 학생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의과대학 다닐 때에. 근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시험이 나왔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고 이 주변에 다니면서 약이 될 수 없는 식물을 찾아서 가져오는 게 마지막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바카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의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약이 될 수 없는 식물을 찾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식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시험관에게 와서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약이 안 되는 식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의사 시험에서 이제 떨어진 것이죠 하니까 감독관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작던 크던 약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뭐 우리 사람들 중에는 뭐 신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 중에서는 뭐 아름다운 식물도 있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식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중에도 또 이렇게 신체를 마음대로 쓸 수 없거나 또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약에 쓸 일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해야 할 일이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팔도 음망 또는 바라이제라고 해서 만약에 자살을 하게 되어지면 다음 생에서는 더 큰 업보를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신체 일부만 이렇게 훼손하는 것도 불효인데 생명을 만약에 끊는 것은 불효 중에서 제일 큰 불효라고 해서 유교에서도 불효를 금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기독교에서도 자살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철학은 또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차라리 죽어라. 자살하는 게 더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재 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로마는 이 주중회를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지은 고백록을 통하여서 기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행함으로써 감각이나 지식 등과 같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여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이 책에서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큰 실패를 하거나 또 이렇게 문제를 만나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사람은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꼭 한 번씩은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더 좋아하고 각기 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틀려요. 그런데 크게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인데, 바로 루크레티우스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즉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물건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앞에 원인의 물질이 있어야지 다음 물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실론적 세계관, 즉 아우구스티누스가 크리토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유실론적 세계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 처음에 이야기